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8,162명, 사망자 75명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경북 일부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됐죠.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 때문에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그동안 지자체가 책임졌던 복구비, 지원금 이걸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됐고요. 방역과 예방 조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에 투입이 됐다가 숨졌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늘어난 주문 물량이 배송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몰리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루 300개 안팎은 명절 같은 특수한 국면에나 소화하는 물량인데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 물량을 계속 밀어넣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사측은 고용을 평소보다 3배 늘려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누군가 내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서 마스크를 사갔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에 마스크 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말이죠. 기다림 끝에 이제 사려고 갔는데 내 주민등록 번호로 누가 먼저 사갔다.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이번 이 시스템만으로는 단순한 입력 실수인지 의도적 명의 도용인지 가려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공기 상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기 건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대기 건조에 대한 대비해 주셔야겠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는 작은 붓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하늘 표정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아침까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아침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 눈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옷차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고요. 한낮 기온 역시도 7도에서 13도로 평년보다 낮아서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 여전히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 8,000명을 넘어서서 8,162명, 사망자 수 75명 이렇게 집계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개학 연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추가 개학 여부가 발표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상 초유의 4월 개학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교기관이나 또 콜센터 이런 데서 부분적으로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지난 주말에는 우리 신도림 콜센터 네. 지난 주말에 보건당국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콜센터 11층에서만 무려 82명의 확진자가 현재 나왔고요. 그다음에 10층에 근무하는 교육센터 직원을 통해서 현재 최초 감염이 시작됐다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파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의 약 80.8%가요. 이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건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사람 많은 곳은 당분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런데 이 마스크 사기가 정말 어렵다 이겁니다. 마스크 오부제
뭐 진작에 나왔는데 약국에 가봐도 없다. 그리고 너무 긴 줄을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참 마스크 가서 그냥 금방 구할 수 있는 날은 언젠가 이거 많이들 기다리시거든요. 맞아. 네, 맞습니다. 마스크 오브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지만요. 사실 마스크 구하기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터넷에는요, 한 장의 사진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줄 많죠? 예. 네, 이렇게 정말 힘든데. 아, 이건 뭐. 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바로 빨랫줄에 걸린 한 할머니의 마스크입니다. 예. 사진 보시니까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아니, 요즘에는 정말 마스크 한 번 쓰고 일회용이라도 그냥 버리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없죠. 저도 네. 한 3일은 써요. 저희 집도 저렇게 말려두고 다시 쓰고 네. 다시 쓰고 하거든요. 햇볕 좋을 때 우리 빨래 널어두잖아요. 네. 살균 좀 되라고 마스크 걸어둔다고 저희 친정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햇볕에 말리는 건 맞는 방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맞아. 네네. 저는 다행히 작년에 공기질이 요즘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좀 미리 많이 사다 놨었어요. 네. 아, 그래요? 이거 언제 다 쓰나 이랬었는데 코로나19 딱 터지니까 너무 이게 되게 아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네. 그런데도 매일 나가야 되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저 친정 부모님 생각나서 보내드리고 네. 또 저 형부가 매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또 언니네 보내드리고 저희들은 빨아 쓰고 있습니다. 면 마스크 쓰고 있어요. 아니, 저도 오늘 마스크 네. 살 수 있는 날이거든요. 이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월요일에 갔었는데 약국 3군데 돌았는데 결국은 못 샀고요. 그렇게 된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네. 토요일 엊그젠가 네. 네네네. 그때 약국에 어디 2층에 있는 약국인데 네.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있나 봤더니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그냥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2개 사왔더라고요. 아유, 잘하셨네. 다행이네. 근데 애게 없어요. 아이들용이 없어서. 아동용이. 그래서 아이들용 사려고 했더니 없다고 그래서 어른용 그냥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동용이 없어요? 그거 거의 없던데. 아, 그래요? 사이즈가 안 맞을 텐데. 그러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나자마자 한번 바로 가보려고요. 그래요. 네네. 여기 경쟁자분들이시네. 저도 월요일이거든요. 지난주에 실패해서 저도 네. 주말에 좀 사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전화해보니까 결국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마스크 없이 하는 거에 좀 동참을 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출입할 때마다 마스크가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아직 냄새가 너무 나요.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본인 속이 오히려 안 그때 좋- 병 날까봐 저 걱정. 속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그래도 이제 그 운동에 좀 동참하려고 좀 맞아. 건강하고 이러니까 네. 일단 마스크를 안 사고 있어요. 아니야,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미리 있는 분들은 좀 그 네. 구입을 자제해 주세요 하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여유가 쓰긴 있으신 쓰셔야 분들. 돼요. 네, 쓰고 다니는 네. 아, 정말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실 마스크 오브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주변에도 마스크 없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마스크 오브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아시다시피 출생연도가 끝나는 숫자에 맞춰서 일주일에 2매씩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반드시 가져가셔야 하고요. 마스크 오브제가 실시되고 지금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줄이 길고 그리고 마스크도 또 금방 동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마스크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아유, 나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범죄 유형에 대해서요, 이번 시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요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이런 피해가 없으시도록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마스크 범죄 유형은요, 마스크 사겠다고 땡땡을 하는 범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일 것 같나요? 마스크를 사겠다고? 사겠다고? 땡땡을 한다고. 연락을 네. 하는 거, 연락하는? 연락을 한다. 네, 뭐 전화하는? 아니, 그런, 근데 그런 범죄? 마스크 태어난 연도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아, 71년생이 아니야 72년생이 73년생이 산다고? 4년생 매일 가게끔 민증을 보여야 되잖아요. 주민등록 뒷자리를 이렇게 조작을 보시거나? 한다? 먼저 사람은 줄을 이렇게 쓰니까 줄을 네. 앞줄을 이렇게 새치기 하는 새치기? 거요? 이 그렇게. 잘하실 것 같은데. 옛날에 많이 했을 것 같은 느낌? 그거지 뭐. 글쎄. 그런가요? 네, 뭐예요? 정답은요, 바로 협박입니다.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 누구한테 협박을 해요? 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3월 9월이죠. 네. 경기도 광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한 막걸리 3병 정도를 드신 60대 남성분이 네, 이렇게 약국에 찾아온 겁니다. 네네.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낫을 들고 간 이 남성이 낫을? 그렇죠. 아이고. 한손에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다 팔려서 없다는 이 약사의 설명을 듣고 격분해서 누구든지 걸리면은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가 결국 경찰에 이렇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거 병원에 약국에 있던 약사분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서웠겠어. 그렇죠.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일단 조사 중입니다. 네. 특수협박죄입니다. 위험한 물건, 낫을 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 지금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뿐이 아니고 약국에서 행패 부리는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3월 10일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약국에 40대 남성이 마스크를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날은 2번, 7번만 살 수 있는 날이었어요. 네. 화요일이네요. 그러니까, 네. 화요일이니까. 네. 그래서 이 남성이 대상이 아닌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나가면서 이제 약국 출입문을 발로 차서 결국에 유리창에 이제 아이고. 금까지 가게 되는 그런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네. 같은 날 오후 2시에 경기도 부천입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약국에 가서 자신의 날짜가 아닌데 마스크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당신을 받을 수 없는 날이라고 하니까 소란을 막 피웠습니다. 나는 네. 코로나 걸리라는 것이냐 아니면 걸리면 책임질 거냐 소란을 피우면서 30분간 이 손님들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웠던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스크가 절실하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시간 내서 어렵게 가서 줄을 섰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앞에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마스크 네. 다 판매됐습니다. 이래버리면 그 분노 게이지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그 되죠. 낯은 아닙니다. 이건 네네. 낯 놓고 기억작 한글 공부할 때 낯이지 행패 부리라고 낯을 준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위협을 강하고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될 텐데요. 마스크 판매를 안 한다고 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범죄 행위인데요. 그 행동에 따라서 뭐 협박,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낯을 가지고 그 협박한 건 특수협박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일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그리고 업무방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약국의 문을 발로 차서 금각했던 행위는 재물 손괴 행위에 그렇겠죠. 해당하고요. 이거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인데 이 전과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는데 엄하게 좀 처벌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좀 서로 배려하는 네, 마음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 기자, 다음 사건은요? 네, 다들 사실 예전에는 마스크가 정말 얼마 안 했잖아요. 몇백 원이면 살 수도 있었고 그럼요. 하는데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노리고 하는 또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마스크를 땡땡땡땡 요걸로 사기를 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뭘까요? 마스크를 싸게 팔겠다. 그 싸게 네. 팔겠다. 싸게 팔긴 팔 테니까 파는데. 돈을 먼저 넣어라. 선입금. 그런 사기. 그럴 수 있죠. 내가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이 있어. 네. 그러니까 얼마 팔 테니까 먼저 넣어라. 이거 뭐 그러고 안 줘. 그러는 거 안 줘. 줄 섰다 먼저 입금하는 순서대로 주겠다 주겠다. 해놓고 안 줘. 마스크가 안 가는. 거래 사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왕왕 있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는데. 비슷한 건가요? 네, 정답은요, 바로 마스크 대량 판매 사기입니다. 네, 관련 영상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벌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좀 보이는데요. 네. 벌크 마스크 뜻은요, 20개에서 100개씩 비닐에 담아 유통하는 마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포장하지 않아서 이 제품 정보를요, 사실상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비닐봉지에 그렇죠. 막 담았네요. 그냥 이렇게 담아서 판매하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판매업자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KF94 마스크가 맞는지를 묻자 네. 이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같은 것이니까 포장만 대용량으로 한 거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요 엄연한 이게 불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서 밀봉 포장이 돼 있어야 하고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 식약처 관계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표식이나 이거 다 위반했다는 거죠. 허가받은 데서 만들었는지 그런 게 확인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런 불량 마스크를 판매하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기죄나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뭐 이거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걸 물어본 사람은 KF94가 맞는지를 물어본 건데 그렇죠. 네. 즉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이게 효율이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물어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시중에 파는 다른 아무 마스크나 동일하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저하게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포장이 없이 이렇게 사용기한이 지난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건 사기죄고요. 다만 조금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1인당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공적 판매처에서는 낱개로 포장해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스크 수사 전담팀을 좀 꾸려놨어요. 네. 이 뭐냐, 이름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 단속팀입니다. 이름 기네요. 예, 불량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사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유통을 방해하는 거, 물가안정법 위반이 됩니다. 2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워낙 마스크 사기가 어렵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걸 사시게 될 텐데요. 엄연한 범죄입니다. 네, 공적 판매 마스크를 구입하시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요. 월 1억 원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마스크 땡땡주의보입니다. 이건 뭘까요? 월 1억 원이요? 1억 원입니다. 쏠깃해지는데요? 월 월 1억 1억 원? 월 1억 원? 그럼 좀 가짜죠. 판매? 판매 그렇지. 사기 같은 판매주의보? 건가? 저거 장사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죠. 돈을 버는 거니까. 월 1억 법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맞아. 네. 월 1억을 벌 수 있다. 월 1억이요? 네. 근데 맞나요? 이게 지금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솔깃하게 다 네. 예. 저도 뭐예요? 쏠깃해지는데요, 지금. 월 1억을 번다는데. 맞습니까? 예. 네, 정답은요. 네. 네, 바로 마스크 제조사 창업주의보입니다. 네. 이 업계에 따르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스크 제조사 창업 이때 나서시는 분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뭐 식당들도 문 닫게 생겼다고 네, 그러고 수입이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갑자기 이런 돈을 벌 수 있다? 한번 해볼래? 그러면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귀한 시기니까 근데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게 마스크니까. 솔깃해질 것 같아요. 네. 제 아는 사장님은 화장품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몇 년 전에 그걸 접고 그러니까 요즘 황사 미세먼지 심하니까 마스크 사업을 전향하셨거든요. 지금 대박 빵 났죠. 터졌네. 그러네. 그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네. 지금 갑자기 해볼래? 이러면 쏠깃해지는데 따라갈 수도 그러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닐 것 같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낸 자료가 있거든요. 네. 이걸 보시면요. 이 판매를 위해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 이 보건용 마스크 제품 개수가 2월 달에는 총 252개였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 1월에 보시면요. 103개예요. 그러니까 한 달 새에 2배 이상 지금 뛴 겁니다.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이때에 마스크를 팔아서 돈을 좀 벌겠다. 이런 발상 함직해요 또.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원가가요, 장당 한 250원 안팎인데, 네. 그래서 100원씩만 남겨도 월 1억은 엄청나죠. 정말 문제 없다? 이렇게 유혹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듣는 저도 솔깃해요. 월 1억이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네. 실제로 창업할 때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자료를 보니까 솔깃하시지 말고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초기 투입 비용이 생산 기계를 포함해서 공장 임대료 그리고 준 클립룸 설비 등 이제 포함해서 기계 한 대당 3, 4억 정도를 생각하셔야 네. 되고요. 맞아. 네,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심지어 시간도 많이 걸려요. 지금 이런 설비의 일체를 중국에서 가져오는 데만 150일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공장 허가, 샘플 테스트, 품목 허가 등도 거쳐야 되는데 제대로 공장 운영을 하려면 적어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6개월 이상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마스크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잘 살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설비 관련해서도 불량 설비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마스크 재료가 부직포인데 이게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피해 볼 수도 있고. 원가가 많이 든다. 예, 원가 느니까요. 네. 또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또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또
그 금액이 네, 떨어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판로를 좀 확보하고 5년 이상 좀 기다린 다음에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당장 창업하는 건 좀 그렇죠. 완전 무리가 좀 있습니다. 네. 뭐든 이제 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급하게 창업에 뛰어들게 되면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월 1억에 솔깃하지 마시고요.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요. 코로나19 마스크 사기 유형 다음번은 이런 문자 또는 메시지가 오면은 이제부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례자한테는요. 친언니라고 하면서 나 마스크 사게 땡땡원만 줘라고 문자가 왔다고 해요. 네, 이거 얼마 정도일까요? 나 이게? 마스크 그 사게, 사게 나 마스크 대량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1,000만 원만 줘. 오, 1,000만 원? 여보세요. 1,000만 원 달라고 누가 1,000만 원 넣고 주겠습니까? X가 너무 아니, 크네요. 액수 좀 낮춰보세요.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언니한테 내가 주겠다고. 바로 한 5천 줄게. 이럴 수 있는 거 왜 아니에요? 이렇게 스케일이 크셔서 한 200? 200만 원? 200 여전히 크네요. 그래요? 100만 원? 100만 원? 네, 정답은 네. 90만 원입니다. 아. 네, 나 마스크 사게 90만 원만이라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마스크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이 9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약간 현실적인 숫자잖아요. 네. 그러다 그러네, 보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좀 그렇죠. 적게. 친언니다 보니까 뭐 줄 수 있고 약간 이런 사기 피해가 좀 요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피해자가 친언니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게 평소 언니가 쓰던 메신저 프로필과 비슷한 아이디로 또 온 겁니다. 아, 언니가 아니야.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네. 동생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사게 이게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라면서 법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고는 여기로 90만 원만 지금 보내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당연히 친언니가 아니었고요, 당연히 메신저 피싱 사기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요즘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는 이제 이 소비자분들의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동거래잖아요. 네. 그 전화를 하죠. 언니 100만 원이 100만 원이지 90만 원 먹어. 전화를 하지. 누가 그래? 넙죽 그래 계좌 찍어 이렇게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저렇게 당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문자로 주로 계좌를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들 네. 간에도 엄마 나 10만 원만 그래 알았다 이거 보내줬던 그런 전적이 있던 사람들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이거 네. 보이스피싱 사례 아니에요? 예, 근데 전형적으로는 사실 보이스피싱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그걸로 불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기 범죄인데요. 이거는 전형적인 의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한 거기 그러게요.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이런 보이스피싱 유형들이 많습니다. 뭐 특히 계좌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좀 보호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앱을 좀 설치하라고 경찰에서 얘기를 하면 그 앱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설치하자마자 주민등록번호, 어머머. 계좌번호, 주소 이런 것들 금융정보가 빼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법이 진짜 날로 너무 교묘해지는 그게-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네. 혹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내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걸 확인하려다가 더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로 뭐 얼마 결제가 승인됐습니다. 뭐 주문하신 마스크가 이제 출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마스크를 주문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해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뭐 서울지방경찰청에 내가 경위를 연결해 주겠다. 어머머.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내가 결제하지 않았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락한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상 그걸로 자기가 이제 경위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경위한테 연락이 오면은 당신의 계좌가 지금 뭐 대포 계좌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좌에 있는 돈을 뭐 다른 데 안전한 데 옮겨야 된다라거나 뭐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교묘하게 돈을 갈취해 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런 마스크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주의할 점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런 링크들이 적혀 있는 그 메신저로 바로 링크를 클릭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아까 그 언니를 사칭하면서 뭐 마스크 사게 90만 원만 보내줘 이랬잖아요. 그 메신저를 통해서 답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범죄에 휘말려듭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거기에 있는 연락처를 눌러서 바로 전화를 한다거나 하면은 언니인 척을 하면서 그런 사기꾼들이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연락 수단을 이용해서 그렇죠. 친언니에게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네.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 두 눈 뜨고 있는데
돈 뜯겨봐봐요. 속 뒤집어질 것 아, 같아요. 그럼. 네, 네. 이게 처벌 받아야 돼요. 네. 나쁜 네. 놈들. 아유, 정말. 또 다른 용기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한테 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땡땡땡땡 요거라고 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확진자인데 이거다라고 아. 하는데 뭘 것 같으세요? 나 확진자인데 나 거의 간다. 협박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걸로 범죄라니까. 아, 그러네. 나 확진자인데 거의 간다. 그러니까- 근데 너 나 가면은 너 장사 못 해. 오. 그러니까 밥상 차려놔라. 날 만나든지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지. 굉장히 무섭네요. 거기 맞을 간다도 것 있고. 같아요. 아니 근데 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네. 간다 겁나죠. 그러면 겁나지. 어. 그러면 거의 폐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갔다 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나 거기 이미- 갔다 왔다. 아, 뭐 이미 이런 갔다 식으로. 왔다. 네, 네. 그런가? 뭐 네, 정답은요. 정답인가요? 네, 바로 합의하자입니다. 나 확진자인데 합의해? 합의하자. 아. 뭘 합의해? 어차피 네. 문 닫게 되니까 그렇죠. 돈을 주면 내가 입 닫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이었고요. 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화를 해서 뭐 나 확진자인데 다른 데 알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합의하자. 약간 이렇게 내가 말을 한 거기 겁니다. 갔다 왔다는 걸 알리지 않을 테니까 합의해라. 그렇죠. 정말 무섭지 않을까요? 네. 주 입장에서는 순간 확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나 어떡하지 장사 이거 못 하게 되는데 생각했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네. 합의하자 그러면 1339 전화해서 합의하세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신고해야지. 그 사람하고 합의할 게 아니에요. 네. 신고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네. 전화로 사기를 쳤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 또는 이제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를 적용할 네.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정말 뭐 우리 식당은 그렇게 그날 문을 안 열었다라고 대응을 한다거나 오히려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전화를 끊는다든지 그렇게 범죄에 휘말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신고해야죠. 그럼요. 네, 범죄입니다.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큰일이에요. 점점 갈수록 범죄들도 교묘해지고. 네. 다음 사건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도 약간은 좀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번에는요, 인터넷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이것을 판다고 합니다. 뭘 또 팔어? 지난번에 선글라스 뭐 안경 이러더니. 있다 했는데 뭐 이번엔 예방약? 예방약을 판다. 비타민 같은 비타민 건가요? 아니야. 네, 네. 그것도 그거 아니야. 뭐 모자, 뭐 스카프, 아, 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예방을 해? 정답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자 황당하죠. 밑에 이렇게 그 처광 달린 거 네, 있잖아요. 차 있잖아요, 이렇게. 사실 네. 그거 구입했는데 히트 쳤습니다. 뭘 판다는 거예요? 네, 정답은요, 바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목걸이입니다. 아, 목걸이? 네. 아니 목걸이로 어떻게 어떻게 예방을 예방이 돼요? 이게요, 살균 소독용이라면서 이제 이산화 염소를 방출하는 목걸이의 형태의 제품인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코로나19를 예방한다 이러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부적합한 제품 뭐 저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팔면 어떻게 처벌됩니까? 네, 이거는 이제 예. 예. 이것도 뭐 형법 사기가 성립할 수 있어요. 네. 정상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상 제품이 아닌데 속이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얘기해서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상 사기죄가 되기 때문에 10년의 징역도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사기도 되지만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 표시법이라든지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뭐 각종 사기나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정말 이런 일 없이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가족 분쟁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이어서 진행을 하죠. 네. 가족끼리 화목하면 되지 가족끼리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데 꼭 가족끼리도 돈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연예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네. 굉장히 많이 들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죠. 구하라 양의 상속 문제로 인해서요. 지금 친모와 친오빠 간의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자세한 거는요. 구하라 양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 친모분은요. 이 구하라 양이 9살 될 무렵에 가출해서 거의 뭐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모 측 변호사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구하라 양의 소유, 이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한데 평소에 살아 있을 때 연락을 주고 받았거나 뭐 거래가 있었다면 왕래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 친권이 있으니까 구하라 측 가족이 그 엄마는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 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구하라 양 죽고 나니까 뭐 내가 친엄마였다, 친엄마다. 돈을 내놔라.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9살 때부터 연락이 없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티즌들도 사실 굉장히 지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오빠 측과의 법률 대리인 측은요, 사실 이렇게 나오시고 있으세요. 이제 친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좀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하라 양에게 좀 애도를 먼저 표하고 자신이 받을 거는 좀 양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네. 하라 양의 친부, 친아버지분은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애도하는 마음으로 하라 양의 친오빠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넘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유산을 상속받겠다고 이제 친모가 불쑥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은 이런 분쟁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분쟁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네, 지금 광주지법에 그런 기여분 제도에 대한 것을 근거로 네. 친모는 이제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속분에 대한 그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예계에선 또 다른 스타가 또 이런 상속 분쟁에 휘말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설리양 역시 이 가족들의 분쟁에 또 휘말렸는데요. 네. 현재 이 설리양이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친오빠가 약간 폭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설리 생전에는 이혼으로 연락이 좀 뜸했던 친아버지가 사망 후에 유산 상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유산에 대한 상속은 원하면서 이분이 또 상속세와 책임은 피하고 있다라고도 폭로했습니다. 이제 설리 씨의 친오빠는요, 자신의 SNS에 네. 이 신부에게 전하는 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안치 당일에는 오지도 않은 분이 사진 도용까지 하면서 방문했다고 주장하시냐. 그리고 친부라는 사람이 동생의 슬픔도 아닌 또 유산으로 인한 문제를 본인의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거냐 하면서 동생 묘에는 다녀오시지도 않으신 분이 사적인 거 공유하기는 싫지만 남남이면 제발 뭐 남남처럼 살아라. 이런 글을 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예계에서 일어난 가족끼리 이런 분쟁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도 일어난다면서요. 네. 그 예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첫 번째 그 상속 분쟁. 연락이 없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녀의 땡땡을 상속받겠다고 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재산을. 재산을, 그럴 수 있죠. 연락이 없던 부모가 저는 뭐 보험금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보험금? 자녀 사망 보험금. 그걸 상속받겠다. 네. 사망 보험금이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 분쟁. 이 사연 읽기 전에 남편 역할 계속 연기가 날로 진화되고 있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 이번에 남편 역할 좀 네, 해주시기 이런 나쁜 바랍니다. 역할 참 좋아합니다. 나쁜 남자?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 어렵게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들의 양육비 한 번 주지 않았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 나서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의 삶의 전부였던 아들을 잃고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에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전 남편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망보험금을 받아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니, 여태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애 사망보험금을 가져가? 진짜 염치 없네. 당신 애한테 해준 게 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애비야, 애비. 보험금 타가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라도 애비한테 효도 그래도 하네. 야가 좀. 나쁜 남자! 하늘이 노할 전 남편의 괘씸한 행동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짜 아니죠. 이런 일들이, 재밌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네요. 있어요. 실제로 네.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사실 예전에 당진과 대전 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예비 신부의 친모분께서 연락이 끊긴 지 30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나타났다는 또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낳기는 낳았는데 키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이 생명보험이나 이런 보험에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이 받는데 수익자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네. 법적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 배우자인데 지금 자식하고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2순위가 존속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가야 되고 또 아무도 없다면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가 받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양육비 있잖아요. 그 자녀가 자라는 동안 그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돈 한 푼도 안 줬어도 그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양육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망보험금을 받는 건 상속인의 지위로서 받는 것인데 이 예비 신부분이 결혼을 아직 하기도 전이었고 자녀도 당연히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직계 존속인 부모로서 이제 상속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줬고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웠다면 그렇게 홀로 자녀를 키운 분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상속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럼 실제로도 이런 판례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심지어 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임신한 상태에서도 더 이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헤어지는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있는데요. 네. 이때 임신한 상태에서 헤어졌고 엄마 혼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 거예요. 이때 엄마가 애지중지 키우면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의 수익자를 따로 지정을 안 해뒀고 그렇다 보니까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이 돼야 되는데 이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친부가 나한테도 보험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2분의 1씩 다만 이때는 기여분 주장은 따로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2월이죠. 경주의 한 리조트에서 이 체육관 지붕이 붕괴하면서 네네. 이 아래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이었던 뭐 재학생과 입학생 9명 등 총 10명을 포함해서 214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던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희생자의 한 아버지와 친모는요, 사망보험금 5억 9천만 원을 두고 법적 다툼을 또 벌였습니다. 이 와중에 두 사람은 2002년에 이혼하고는 사실 이 딸이었거든요. 이 피해자인 딸을 아버지가 키웠는데 연락이 없던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사망보험금 중 절반인 2억 9,500만 원 달라면서 소송을 또 벌였던 겁니다. 뭐 걸리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너무 놀랐던 게 연결식이 끝나자마자 이 생모 전부인 측 변호사가 이 공문을 보냈다 그럽니다. 생모 동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 근데 이제 뭐 얘기 보니까 좀 소름이 좀 끼쳤던 부분이 뭐냐면 이 목포에서 서울까지 이제 왔긴 왔는데 딸이 안치된 곳에서는 한 번도 안 갔다 그래요. 엄마는. 변호 선임하기 위해서 서울까지는 왔는데 딸이 안치된 곳에 안 왔는 걸 봤을 때 참 부모가 맞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법이 정말 밉거든요. 법을 좀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자녀 부양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 또 역으로 될 수도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를 전혀 모시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 부양 의무를 소홀한 사람에게 상속을 인정해주지 말자라는 법이 발의가 된 적은 있는데요.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사망을 하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상속 분쟁이 났어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렇죠.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젊은 시절 전과 때문에 제대로 경제 활동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수입으로 생활하면서도 심각한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집안에서 폭력도 휘두르고 아버지 외도도 있었고 학대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어둔 그 재산까지 다 축냈대요. 아버지가. 근데 급기야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죠. 그 이후로 다시는 못 일어났대.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사실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들은요, 이제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 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또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는요, 아들이 위자료와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하기도 했고요. 아들의 결혼식까지 쫓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답니다.
아니 이거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예? 이게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것 같아요. 아이고야. 네네. 예. 결국 이 아버지하고 아들은 이제 법적인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가족 간의 친족 간의 소송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이제 조정을 많이 권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들하고 아버지도 조정에 이르게 됐는데 결국에는 향후에 각종 민형사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의 지분을 넘겨줬어요. 같은 부동산을 이제 지분을 공유하다 보면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러고 아들은 현금성 자산으로서 점포 임차권을 이제 아버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재산을 교환을 하게 됐고 이걸로 앞으로는 더 이상 분쟁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했던 배경은 뭐였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폭행과 구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위자료조도 책임을 져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졌던 빌딩에 대한 그 자산 가치가 점포 임차권보다는 훨씬 컸지만 손해배상의 쪽으로 이제 빌딩의 지분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발생을 좀 하면 세금 문제 좀 발생해요. 점포권을 지금 넘겼는데 네. 아들은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넘기면서. 근데 아버지는 빌딩 지분을 아들한테 주면서 세금을 안 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그냥 중여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점포 임차권에서 그걸 빼가지고 그 금액만큼 증여세를 지금 납부하라고 부과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렇게 그 상속 관련된 그리고 이런 재산 관련된 소송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또 세무, 조세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당사자가 지치죠. 지금까지도 힘들게 법적 소송을 이제 다퉜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세금 문제가 생기니까요. 결국 아들이 많이 억울했겠죠. 결국에는 조세심판원에 이거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아버지하고 조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점포 임차권을 드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빌딩 지분을 받아오는 걸로 재산적인 교환을 한 것인데 이걸로 내가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해서 이렇게 과세된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심판원이 지금 말대로 이제 결국은 빌딩의 지분 이전 자체가 교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세금의 증여세를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렇게 세금 부과를 내린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가족들한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들한테 세금까지 물게 한 네. 이거 정말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부모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 이런 사례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 사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연예계 상속 문제인데요. 고 최진실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자녀들의 재산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상속자는 두 자녀이신데요. 이 두 자녀가 소유한 그러니까 땅과 3층짜리 건물을 합해서 총 22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데요. 네.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고 조성민 씨의 아버지와 고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건물 명의와 임대 수익을 가지고 지금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가하고 외가하고의 그 어떤 상속 분쟁 뭐 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건물 3층에는요, 현재 이 조성민 씨의 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또 살고 있었는데요. 네. 고 최진실 씨의 자녀인 남매의 어떤 후견인은 바로 외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외할머니 측이 이쪽한테 퇴거 및 건물 인도명령 소송을 또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군가요? 근데 원래는 고인 조성민 씨의 소유였어요, 이 건물이. 그래서 이 결혼 전부터 이 건물에 이 부모님이 20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성민 씨가 돌아가시고 두 자녀한테 이 건물이 넘어간 뒤에 이 자녀의 어떤 후견인인 외할머니가 이분들한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뭐 지난해 10월이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친할아버지 측한테 이제 부동산을 빼고 이거를 다시 외할머니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요. 다만 이 친가 측은 건물이 팔릴 때까지는 계속 거주를 하고 이제 건물이 팔리면 이 건물이 매매가 되면은 지금까지 산 게 있으니까는 이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친할아버지 측한테 넘겨줘라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고인의 사돈끼리 이제 법적 그쵸. 분쟁이 네, 있었던 네. 건데 이런 게 그 현실적으로 이런 법정 소송이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사연,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 분쟁 두 번째 사연이 친가와 외가의 상속 분쟁입니다. 예, 예. 네. 무엇을 가져가겠다는 사돌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며느리의 재산을 가져가겠다던 사돈입니다. 며느리의 재산을 가져가겠다. 가져가겠다는? 이러면 네. 이제 시댁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며느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또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 사돈 측의 친정어머니 역할을 네. 누가 해야 될까? 지난주 연기를 보니까 좀 물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전가요? 네, 장혜인 씨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와 살고 있는 시어머니입니다. 얼마 전 아들의 사망으로 며느리는 아들의 상속 재산을 처분해서 자그마한 식당을 경영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딸처럼 봤던 며느리가 사망하자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인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가야겠어요? 아니, 내 아들이 남겨주고 한 재산으로 일군 식당인데 그걸 다 가져간다고요? 어머 세상에,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얼마나 딸처럼 아끼고 보살폈는데 그걸 다 가져간다는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며느리가 일궜던 식당을 처분해서 몽땅 가져가겠다는 사돈. 그러나 그 식당을 샀던 자금에는 우리 아들의 재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진짜 좀 난감하네요. 이것도 난감하네. 네. 이번 사건 제가 퀴즈로 좀 내겠는데요. 네. 이게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지금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 며느리의 재산을 가지고 이 두 분 양가가 다툼을 벌이는 건데 과연 네. 이 재산을 어느 쪽이 가져갈까요? 이게 며느리면 네네. 네. 며느리면 딸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친정 어머니나 친정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친정적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니 전에도 변호사 두 분이 그러셨잖아요. 피로 간다. 피. 잘 기억하고 근데 계시네요. 피로 가긴 가는데 네. 그 식당 같이 했잖아, 시어머니하고. 네. 같이 했으니까 조금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예. 시어머니하고는 피가 안 섞였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두 분이 그러셨어요. 그때 피로 간다. 그런데 예, 예. 피로 가나요? 예, 법적으로는 전혀 난감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요? 전부 다 그 따님의 친정 부모님께 갑니다. 그걸 피래니까. 예. 예. 모든 게 그렇더라고. 다만 이제 그런 걸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네. 많이 기여를 했는데 뭐 기여분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할 수 네. 있는데 기여분은요 공동 상속인 중에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뭔가 했을 때 뭔가 좀 더 주는 거를 네. 기여분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네. 공동 상속인 간에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상속을 받는 사람 중에 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지. 뭐 지금 시댁 자체는 기여분 자체도 지금 받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유, 안 같이 이렇게 일구고 막 이랬는데도 그러니까요. 그래, 서빙도 못 하고 받는다는 그랬는데.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피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직계 존속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 이게 상속 네. 이럴 때는 완전히 누굴 지정하지 않는 한 그냥 피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저 이 경우에 유언이 있었다면 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평소에 같이 식당 운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네. 가지고 유언을 써놨다면은 일부라도 이제 그렇죠, 가능할 맞아. 수 있죠. 네. 하지만 그런 게 없었다면 친정 부모에게 가는 것이다. 네.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 분쟁. 이번에는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 상속 분쟁이 났습니다. 사회하고 자기는. 예. 사위를 장가 안 갔으니까 황 기자님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연기 연습 좀 하셨습니까? 네, 해왔습니다. 여기. 예. 연기 아카데미 지금 다니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장인어른은 이재용님께서 해주시고. 장인 제가 해요. 네. 예. 아내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두 아이, 15살 아들, 10살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픔을 가누기도 전에 또다시 슬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의 친정 쪽 처가에서 사위와 손주들이 사는 시가 7억 원의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사위가 처가에 아주 잘했다거나 처가 식구들과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갑자기 달라는 황당한 요구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위와 장인어른의 대화입니다. 황서방, 그 아파트 내 딸 거잖아. 어? 그 아파트 살 때 우리 식구들 돈도 들어갔고 명의도 내 딸 명의고 그러니 이건 뭐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 그럼 저랑 애들은 어디서 살라는 건가요? 글쎄 뭐 그거는 딱하긴 한데 자네 사정이고 네 뭐 그 대신에 애들 교육비 좀 주지. 그 아파트는 일로 돌려줘.
사위는 마음 같아선 아파트를 이전해드리고 끝내고 싶지만 변변찮은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인지라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당장 집을 구해서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이 사연은 너무 안타까운데 연기 너무 연습하셨다면서요? 제가 아니 이제 관련기를 그럼 저랑 애들은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 절규하듯이. 자, 큐! 그럼 이게 정말 연기가 어렵네요. 연기는 다음 생에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장인어른이 딸의 아버지로서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라 이건데 이게 진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퀴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친정 아버지가 이 아파트 살 때 돈을 냈으니까는 이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에이 없어.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아니 처음에 싫어. 아파트 사줄 때 내가 사주는 거 아니고 이건 빌려주는 거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증빙 서류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잘 살라고 내가 아파트 사주는 거야 이렇게 주는 거지. 네. 요거는 않아요? 진짜 이거는 피가 아니고 네. 그 사위가 있잖아. 네, 그죠? 그렇죠. 남편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가는 거지. 이 우선순위가 있더라고. 우리가 다 맞아요. 공부해봐서 알잖아. 저 이거 뭐 하루 이틀 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가더라고요. 네. 아, 그건 아직 그 다음에 이제 직계 가족. 없다면 네. 직계 가족으로 그래. 가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변호사님 왜 모셨어요 그러면? 정답인데요. 정답이죠. 예.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살짝 우려했던 네. 게 이게 피로 간다니까 하셔서 여기에서도 혹시 이제 피 혈연 관계인 아버지한테 간다고 생각하셨을까 봐 네. 좀 염려했어요. 어. 근데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네. 그리고 2순위가 이제 배우자와 직계 존속. 만약에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 안 계시면 조부모 이런 순으로 가는 거고요. 네. 3순위는 형제 자매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근데 이 사연에서는 이제 사위가 자녀들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네.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고 그런 경우에는 1순위인 배우자하고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한 푼도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집 살 때 내 돈도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 거야 하고 거기에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장인이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 좀 몇 %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그게 들어갔든지 어떤지 간에 증여가 끝난 거고요. 지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배우자는 0.5%, 0.5배 더 받습니다. 예컨대 7억이 이제 자산 가치라면 네. 사위는 3억 받고요. 네. 아들, 딸은 2억씩 받아가거든요. 네. 또 아들, 딸은 법정 대리권을 사위 갖고 있어요. 네. 다 지금 사위가 갖고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아. 후순위인 장인은 어떤 권리도 지금 없습니다. 그럼 우리 상속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상속 관련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상속이 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어머니가 계셔요. 네. 어머니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반 정도 가져가시죠. 그렇죠. 배우자하고 첫 번째는 직계 비속 아들들이 받습니다. 배우자는 1.5를 받고요. 나머지 네. 1을 받고요. 네. 근데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배우자하고 부모로 넘어가 버립니다. 부모로. 그리고 그것도 없다면 이제 형제 자매로 배우자만. 가고요. 네. 만약에 배우자만 부모도 안 계시고 배우자만 자녀도 받고. 없다 이런 배우자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로 간다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법률은 배우자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같이,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배우자가 같이, 자녀도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 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의 반계열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유언을 했다. 유언을 했어요. 네, 유언을 했으면 일단은 그 유언대로 가는데 네. 대신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원래 네. 그 상속을 받아야 될 그 상속인은 그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라고 네. 하면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유류분이라는 건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생전 보지도 않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나타났어. 네. 내 유류분만큼을 주장했다. 이럴 때는 법의 보호를 아직까지는 받는다. 받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고 공동 상속인인데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유언 때문에 못 받았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자신의 몫의
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1임에 0.5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유류분은 뭐 받든 안 받든 뭐 소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불효막심한 녀석이라도. 네. 네, 그래서 네. 항상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와요. 뭐 지금까지 한 번 아버지도 모신 적 네. 없고 돌아가실 때 임종도 안 지켰는데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한다. 네. 하지만 유류분 청구에서는 그 유류분을 인정을 해줍니다. 네. 굉장히 승소율이 높은 사건이 유류분 청구 소송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은 굉장히 재판부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세요. 네. 그 불효막심한 자식한테도 유류분이 인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그 유류분 권리 자체를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실제로 조정으로 많이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예. 게 기여분입니다. 기업은. 공동 상속인들 중에 특별히 부모라든지 네. 잘 모셨던 경우, 그리고 특별히 재산 증식에 기여했던 경우, 그런 경우는 같은 공동 상속인인데 그 사람한테 좀 더 떼서 퍼센트를 더 주고 다시 상속을 합니다. 분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도 좀 봐야 되고 기여분까지 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집이 만약에 두 채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네.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사업 자금이 막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 미리 줬어.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상속으로 준 거야. 근데 그 자식이 똑같이 그러면은 이때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가 있죠. 요때는 이제 특별 수익자라 그래서 미리 받은 거하고 같이 계산을 합니다. 공동 상속인 중에 미리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미리 받은 거하고 다 같이 계산해 가지고 상속분을 새로 계산합니다. 그 상속분 중에 0.5만 유류분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미리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받을 게 없어집니다. 적어지겠죠. 네. 이대훈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받을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줄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쫙 질문할 거를 좀 적어오셨어요, 지금. 자, 상속 여기서 마치고요. 자동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실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죠. 뭐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대중교통보다는 내가 좀 어디 갔다 와야지 할 때 자차를 몰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를 몰다가 원래 우리가 좀 욱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더 분노 게이지가 좀 올라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이 분노 게이지가 반영된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이야기해볼 첫 번째가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을 당해본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보복운전까지는 아닌데 저희 남편도 굉장히 운전을 스무스하게 정말 운전을 잘해요. 네네. 잘하는데 갑자기 옆차가 앞으로 훅 끼어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저거 창문을 막 내리길래 자기야 참어, 자기야 참 나 연예인이야 참어 했더니 이게 창문을 다시 다 올리더니 이만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제 남편이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미안하다는 무슨 신호를 보내줬으면 손을 든다든지 뭐 깜빡이만 비상등을 켜주면 한번 되죠. 켜준다든지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더 화가 그렇지. 난 거예요. 맞아요. 네, 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네. 절대로 안 되죠, 사실. 이런 네. 보복운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블랙박스를 통해서 보복운전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칼치기, 그리고 무리한, 무리한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무리한 끼어들기입니다. 네, 칼치기란 바로 이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막 차 사이를 끼어들고 하는 그런 운전 유형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거 나오죠, 지금. 아, 저거 봐, 저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 저기 카레이싱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레이싱 경기장도 아니잖아. 아, 저기 일반 도로에서 저러고 있다고요. 아니, 깜빡이도 안 켜잖아요. 저러다 휴게소에서 만나요 또. 지금 급했던 급정거하시잖아요. 지금 저 트럭에 급정거했어요. 안 돼. 저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 트럭 앞으로 끼어드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저 당연하죠. 제동이 굉장히 그 거리가 길어요.
아니, 자기 뭐 저렇게 운전 급한 실력을- 일이 있다고 저럴까요? 운전 실력 좀 가셔야 뭐야, 되는 화장실이 왜 급한 저래? 거야, 뭐야, 왜? 왜 저래요, 진짜? 네, 약간 복수가 확실히 복수를 계속 부르는 이게 운전이잖아요. 그러나 네네네. 이제 복수 운전의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영상 보시면요. SUV 한 대가 급하게 우회전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이 깜짝 놀란 상대 차량 운전자가요. 경적을 길게 울리면서 끼어들지 않자 네. SUV 운전자의 어떤 보복 운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납게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 차량 옆에 바싹 붙어서 위협 운전을 하는가 하면요. 피해 차량이 차선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쫓아와서 상향등을 계속 켭니다. 이 피해자가 1km 넘는 보복운전을 피해서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따라갔어. 차단기까지 밀어내면서 주차장으로 따라가요. 네. 웬일이야. 술래잡기를 하듯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 차량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이 피해자는요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회사 사무실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다행이긴 다행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아, 뭐 저렇게 상당히 급하게. 저 공포를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어요. 예, 뭐라고 얘기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네. 내려서 뛰어서 쫓아오더라고요. 혹시 흉기라고 들고 쫓아오는 게 그럼. 아닐까? 두려움 때문에. 아니 두려움이 끼어들기 컸다. 하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경적을 울렸는데 그렇다고 네.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게 상황이 굉장히 무섭죠. 네.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피해자 야. 도망가는 모습만 보니까 네. 되게 긴박했다는 게 느껴져요. 이건 범죄 아니에요? 그 주차장까지 쫓아와가지고 위협했다는 건? 예,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인데요. 그 이유가 거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아이, 있어요. 그럼. 뭐 받아버리기라도 한다든지 그렇죠. 마치 그럴듯한 기세로 달려들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보복 운전으로 특수 협박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 난 저렇게까지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 조폭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엄연한 범죄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다음 보복운전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진로방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복운전은요 사실 차량과 차량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 사건은요 이 차량과 이 자전거를 상대로 또 보복운전이 있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이제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옆으로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따라붙는 승합차. 인도 쪽으로 자전거를 밀어붙이더니 어머머, 자전거? 네, 소리를 끽 하면서 급정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승합차는요 왼쪽 방향으로 급히 운전대를 꺾어서 도로 왼쪽으로 또 빠져나가려는 자전거를 다시 막아섭니다. 뭐야? 네, 이 급기야 승합차 운전자는요 담배를 쥔 손을 차량 밖으로 내밀어서 자전거의 진로를 계속 이렇게 왜 방해합니다. 다들 이런 상황일 때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유, 아유, 저거는 무섭죠. 뭐, 엄청 무섭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정말 네. 공포죠, 공포.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려는 걸 탁 막으면 애들 까르르 처음에 웃잖아요. 네, 네. 이쪽으로 가려다가 탁 막으면 웃잖아. 나중에 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자전거를 차가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안전장치가 안 돼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한 거예요? 이게 승합차 운전자분은요 자전거가 그냥 자기 앞을 끼어들어서 이게 화가 나서 이렇게 보복운전을 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떤 처벌 받 네, 차가 이런 경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네. 차이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수 폭행, 특수 협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됐다 그러면 특수 상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었던 그런 네. 사건입니다. 이 보복운전을 발견하시면요 절대로 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일단 신고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보복운전 중에는요 심지어 이 운전자 그러니까 운전자를 보닛에 매달고 그냥 머리를 질주했던 사건도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영상 보시면요. 네. 도로 위 차선 2개를 몰고 다니는 검은색 승용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뒤따르던 차량이 이 차량을 앞지른 뒤에 속도를 줄여서 주행을 좀 방해했습니다. 잠시 후 이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항의를 하면서 네. 비켜서질 않은 거예요. 그러자 상대 운전자는 이 남성을 보닛에 매단 채 질주를 하기 시작해요. 네. 차량 진로를 방해한 데 격분한 34살 김모 씨가요. 48살 전모 씨를 보닛에 매달고 길에서 200m나 질주를 한 겁니다.
야, 이거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 네, 같아. 정말 변호사임에도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는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거에 비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협박이 되려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네. 아니면 다중에 이런 위력을 보여서 협박을 한 경우에 이제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 정도가 아니죠. 사실 굉장히 이건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잘못 있을 쓰면 정도로 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수협박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볼게요. 보복운전 시도하다가 육중 추돌입니다. 중추돌. 이것도 영상을 바로 이거 뭐 볼까요? 바로 영상 네. 보죠. 자, 왼쪽에 보이는 차 앞에 끼어들기를 하다가 예. 네, 이렇게 역주행을 하다시피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육중 추돌을 하게 된 사고입니다. 네. 네. 아이고, 난리 나네. 아니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왜 보복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보복 운전자가 사실 60대 운전자였어요. 네. 그런데 손자를 보러 가던 중에 네. 저 검은색 차가 끼어들어서 그게 화가 났다고 났다. 진술을 했습니다. 네, 아, 이것도 처벌을 받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특수 손괴죄하고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고 특수 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상해라면 1에서 10년 사이에 징역이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다들 이렇게 화가 나서 어떻게 살아요? 맞아. 네, 조금 좀 사회가 평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이쯤 되면 봄꽃에 대한 설렘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그걸 느낄 여유가 우리가 너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새로운 한 주 그래도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